서기범 원장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6차까지 올 수 있게 된 큰 배경은 사실 이채영 교수님이 그동안 계속해서 좀 자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26번 이제 한 번도 안 빠지고 때 참여할 수 있을 것은 참 하나님 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의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정말 좋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면서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제가 공지된 사항은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유럽 알러지 학회 때 제가 이제 보고 들었던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본 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편협되는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말 지금 현 상태에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 제가 유럽 알러지 학회에 가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아토피 피부염, 알러지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금 서양의학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요즘 얘기되는 것이 에피제네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후성 유전학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포스트 제노믹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든 유전인자를 다 밝혀내는 그 유전인자의 여러 가지 이상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모든 질병을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질병은 그대로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얘기되는 것이 이제 후성 유전학인데 일단 유전적으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무엇을 먹으면 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즘 많은 알러지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요. 실제 아토피 치료와 예방 지금 보완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유럽 알러지 학회 때 보고됐던 것들을 제가 이거다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체의학하면 사실은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서양의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하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2002년도부터 이런 피부과정에서도 이런 얼터너티브한 대체의학이라는 텀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것의 가장 배경이 된 것은 바로 이제 달맞이고 종자유, 우리가 먹는 뭐 참기름, 들기름 비슷한 건데 이것을 먹었더니 피가 좋아지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다는 사람으로 한번 계속해서 써보자. 그래서 상당히 써보니까 상당히 어떤 판단은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보고들이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제 피부과 학회에서 이 아토피 피부과 학회 보고서에 이 이브닝 프리메스 오일이라고 하는 달마티코 종자유가 정식 치료 안에 보조적인 치료제로 이것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체의학으로 옛날부터 써왔던 것인데 이것이 결국은 그 제도법 안에 치료 가이드라인이 하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체의학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앞으로 5년 내 10년 후가 되면은 실제 이것이 정말 정식 치료제로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체의학의 이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대체의학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그래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대체의학의 이런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환자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치료 방법으로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2005년도에 나온 그 논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그 외국에서는 이런 대체약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동양의학, Chinese medicine, 우리 한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특히 한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아주 더블 블라인드 플러스 컨트롤 때 굉장히 아주 그 수준 높은 연구가 지금 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디 온천에 뭐 이런 어떤 단발적인 그런 정도의 그런 거밖에 사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참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미 이제 서양 그 아도피의 대가라고 하신 토마스 비보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아토피에 있어서 퍼스널라이즈 메디신 개인 맞춤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했던 것이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저의 마지막 가장 치료의 방법은 개인 맞춤 치료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가기 위해서 우선은 어떤 과정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런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은 크게 보면은 이 영유아기하고 소아기 그리고 성인기를 가는데 사실 각각에 따라 사실은 우리가 어프로치하는 방법이라든지 진단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내에서부터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엄마가 먹는 그 임산부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산균 계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절해서 이 아이가 이 아토피가 없는 체질로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사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뭔가는 정말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유전학 여러 개 다양한 아주 그 최근에 첨단 의학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지만 사실은 뭔가 모르게 계속해서 재발하고 어떤 정말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미 조금은 더 원초적인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학교장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러지를 우리가 치료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제네틱 백그라운드만 갖고 우리가 치료할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어떤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갖고 나오지만 어떤 환경에서 사냐에 따라서 그 환자가 톨러런스를 갈 수 있고 이 환자가 좀 환자로 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상 이런 결국은 후천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뭘 먹고 사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환자는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앞으로 많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보안 대체 의학의 영역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크게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이제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한의학적 치료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제 장대생 교수님 오셔가지고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려줄 수 있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유산균 계통인데 이것이 어떻게 연구되는 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태아 시기 때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요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엄마 젖을 먹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살면서 사실 비교적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 살지만 그렇지만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요. 왜 그러냐? 이런 장내 세균에 여러 가지 노출이 되고 이것이 이제 이런 물질이 나와서 결국은 T2에서 T2 안으로 내성이 잘 유도가 되는 그런 체질로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깨끗한 환경에 살다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이 이런 기회가 없어져가지고 아이는 그대로 TH2 상태로 계속 남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알러지성 체질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장내 세균을 한번 정도 들여다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주로 소장에는 주로 락토바시루스가 많고 대장에는 주로 이 비피도박테리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각의 분포도 이제 특이한 것은 아토피 환자한테 쭉 1년 동안 그 아이의 이제 나오는 이제 대변을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이런 균들이 많아야 되는데 락토바시루스라든지 비피도박테리아 많아야 되는데 이런 균들은 현저히 줄어들고 오히려 우리가 그람 네가티브를 균이라고 하는 이런 슈도모나스라든지 프로테우스라든지 이런 균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뭔가 장내 세균의 변화가 왔고 그 장내 세균의 변화는 뭔가가 하여튼 우리 몸에 체질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최근에 이것 베리어스 디스펑션이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을 단순히 어떤 피부의 장벽에만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이런 그 장내 세균의 변화 때문에 그 장내 세균의 변화가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체질로 바꾼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람 네가티브한 균이 많아지면 그람 네가티브한 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엔도톡신이 있는데 엔도톡신이 이 장벽에 있는 이런 타입 정션 같은 것을 파괴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단백질, 이런 아주 고알레르기성 그런 그 단백질 이것이 알레르겐으로 쉽게 우리 몸에 쉽게 흡수해지는 상태로 이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이 장내 세균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이런 그런 네가티브한 균들을 없애주고 우리 몸에 이로운 균들을 바꿔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인데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균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가지고 과연 아토피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실질적으로 피부염이 심하게 나타난 환자한테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 별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안 되죠. 이 모든 상황과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일단 피부염이 생기고 나서 조절하고 충분히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피부염이 생기는 거 발생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논문을 보니까 이 프리벤션, 이 예방적인 효과는 굉장히 있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돼서 여기 토마스 비보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발췌한 건데요. 실제 토마스 비보 교수도 이 프리벤션 쪽에는 상당히 우리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이용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균만 문제가 되냐? 균이 먹고 사는 하나의 먹이가 사실 있는데 그것이 주로 올리고사카라이드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올리고사카라이드를 넣어주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또 그 균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또 하나의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하고 프로바이오틱스를 같이 합친 것을 미국 신바이오틱스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논문을 보면은 이 프록토 올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하고 그리고 락토바시러스 균자하고 같이 이제 믹스해서 먹어줬더니 치료제를 사용했더니 아토피 피부에서 모더레이트에서 시비한 아주 심한 아토피 피부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이 아주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요건 닭가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유럽에는 참 저희가 부러운 것이 뭐냐면 1900 아주 오래전 전부터 유럽 사람들이 뭐를 먹고 사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실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 왜 알러지가 많아졌나를 봤더니 옛날에 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채소를 별로 안 먹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이런 불포화 지방산, 특히 이제 아주 생선에서 많이 나오는 불포화 지방산인데 그런 것들을 최근 사람들이 별로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포화 지방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트랜스파나 이런 여러 가지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결국은 이런 알러지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유럽 알러지부터 제가 느낀 중에 하나가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도 우리가 섭취하는데 이것에 어떤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물질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체질을 아스틸레이션 시키거나 메틸레이션 시키거나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가 결국은 이제 발현이 되는데 그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메틸레이션과 여러 가지 아스틸레이션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에피제네틱한 메커니즘으로 어떤 환자는 어떤 분은 알러지 쪽으로 가게 하고 어떤 분은 톨러런스로 가게 한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논문들을 보고한 것을 봐서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알러지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경우에 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선에서 많은 것이 이제 이런 오메가3 계통이고요. 이 오메가3는 주로 앤티 알러지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메가6는 오히려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실질적으로 2003년도 그 논문들을 보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 이런 그 임신 시기나 영아 시기에
이런 오메가3 계통의 음식을 먹게 되면 훨씬 더 아토피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좋아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요. 그 오메가3를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유산균을 같이 먹어주게 되면요. 그것에 의해서 이 유산균과 장벽이 잘 둘러붙게 하는 그런 유착 역할을 바로 이 오메가3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메가3의 그 엔티알러지한 그런 작용뿐만 아니라 이 유착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유산균과 장벽이 크로스토킹이 잘 일어나게 돼서 결국 그것에 의해서 우리 몸의 톨러런스 쪽으로 알러지를 차단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타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고요. 저는 요즘 이제 비타민 D에 주목하는데요. 아토피 환자에서 비타민 D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비타민 D를 우리가 먹어주게 되면은 피부에서, 아토피 환자 피부에서 칸텔리스틴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해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유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3가 바로 우리 몸의 피부에 상존하는 이런 항생 물질, 항생 펩타이드가 있는데 이것에 컨트롤하는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비타민 B12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제가 알려져 있고 제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런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토피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보완대체약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것들은 사실은 효과가 우리가 지금 개발되어 있는 서양의학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타인스탄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고알리성 단계에서 사실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치료를 합니다. 아토피 비염이 있을 때 그 환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러지성 체질을 갖고 나오는 환자가 많고요. 그리고 동시에 피부 장벽이 깨져 있는 그런 환자가 주로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피부 장벽만 깨져 있고 전혀 알러지 백그라운드가 없는 분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주로 고알리성 치료, 고알리성 그런 이런 상태만 보이고 또 배려는 또 깨끗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가지고 이것이 둘 다 있으면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피부 장벽이 손상된 세질이 주로 우세할 경우는 저는 2번부터 해서 3번으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을 이제 잘 치료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요.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그 다음에 피부 장벽 손상 치료 단계로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방법과 집에서 이제 기능성 보습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죠. 대개 이제 이 정도까지 치료를 하게 되면 사실은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아지니까 부모가 만족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피부가 완전히 더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일부 남아있어요. 그러면 되게 그거까지 또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그 다음에는 어딜 가시냐면은 병원에 안 오시고 대체약 하는 걸로 가요. 그래서 민간요법을 하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또 입소문을 타고 이제 가셔요.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재발해서 다시 2단계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를 좀 더 체계적으로 치료한다면 이 아토피 피부염이 잘 치료가 돼서 그것을 유지하고 다시 생기는 것을 막는 이런 단계까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임산부조차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예방요법이라든지 말씀드린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피수지방산요법이라든지 이런 대체약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아토피 피부의 치료의 하나의 큰 제도적인 이런 치료 방법으로서 좀 우리가 흡수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서양의학적인 부분이 있고요. 보완 대책 여기에 이제 한의학도 같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토피 피부염 치료만큼은 통합의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사실은 환자 입장으로서는요. 이것이 서양의학으로 낫든 아니면 보완 대책으로 낫든 낫는 게 목적이지 나는 서양으로 의학에서만 나을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 몸 낫게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좀 더 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물론 이것이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개인맞춤 치료라는 개념이 여기 한번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 이제 더 합친다면 이제 전인 치료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가 피부만 낫게 하는 것이 정말 낫는 거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냐? 정말 정신건강 어떠냐? 그것까지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서 전인적인 치료, 통합의학, 전인적인 치료, 그리고 개인맞춤 치료까지 결국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아토피의 완치를 위해서, 정말 아토피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말씀드려서 좀 얼등절하시고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결국은 우리 많은 여기 영역에 우리 선생님들 오셨기 때문에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같이 믹스가 돼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아토피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오늘 제가 발표를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한 25분이었는데 한 5분 정도 한 2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은 잘 정리해 주셨고요. 특별히 우리 닥터스 아주 포럼의 입자 같은 부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이고 국부적인 치료를 넘어서 폐하에서부터 치료의 예방이 가능한가, 치료도 예방이 가능한가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통합과 또는 전체적하게 하는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 한 두 분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민준호 박사님. 보안 대체 이야기라는 그 대체 이야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쓰나요? 사양의 약과 대체 이야기라는 보안 대체 이야기를 네. 사양의 약과 많은 경우에 소방전을 받는 것까지가 사양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보안 대체 이야기는 한의약은 보안 대체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고 민간이 네. 보안 대체 이야기로 들어가는 거고 네, 들어갑니다. 한의학과, 민간의학과, 그리고 아직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것이 어떤 범위라고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민간에서 떠도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까지 다 포함해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는데 사실 80% 정도는 서양의학으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컨트롤이 안 되는 한 20%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충분하게 컨트롤. 물론 이제 정말 완치로 가야 되냐,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포함해서 사실은 정의를 딱 뭐뭐뭐가 보안 대책이라고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교수님, 혹시 한의학에서 한의학을 대체학이라는 걸 씁니까? 보안 대책이라는 걸 쓰나요? 아니면 그걸 이제 메이저로 보시는 건지요? 지금 양안방, 한국에서는 이제 정규 의학을 양안방으로, 한방 쪽에서는 뭐 고유한 영역으로 치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대학의 편제를 보면 대체의학과들이 근래 몇 년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한방에서 대체의학과는 별개의 또 영역으로 넣고 보지 않을까. 장 교수님 말씀은 서양의학도 하고 한의학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민간의학이나 민간의학 쪽을 예, 대체로 본다는 뜻인 거죠. 그 중에서 의학적으로 규명을 해줄 수 있는 범위.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나 이런 수준으로 앞으로 이제 한국도 대체 의학이 나왔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겠나. 예,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을까요? 예, 교수님. 네,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좋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맨 마지막 그 슬라이드 쪽에서 저는 이제 약학대학에 있으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의학 대체 이야기는 맨 마지막 슬라이드. 지금 같은 스테이지를 얘기하는 건데 맨 마지막 스테이지에 보시면 왜 단계별 후에 보전 여기서 저희 어떤 그 각비의 프로세서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저쪽에 있지 않고 실은 두 번째 치료 쪽으로 저희들 약대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용법과 용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러한 그런 필수지방산 양이 얼마나 자주 비타민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야 이 사람은 효과를 내주는지 용법 용량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가져가 된다면 사실은 3번이 아니라 오히려 2번 단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걸 이쪽으로요. 네. 같이. 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의 어떤 혼합, 대체 의학이 가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는데 사실은 제가 사실 이 정도 단계에서는 요거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요거 하고 나서 요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피부가 어느 부분은 또 알레르기성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또 깨진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번 3번은 사실 이제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좀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일단 감사합니다. 예, 시간은 분야하는 측면에서 고맙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박수를